옛날 어느 큰 도시에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진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소중한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인은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애지중지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늘 그를 찾아가 상의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친구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상인의 곁에 묵묵히 있었지만 상인은 그를 공기처럼 여기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 엄한 세 번째 친구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특사가 상인을 찾아왔습니다. 왕께서 당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심판하겠다고 소환하셨소. 지금 당장 궁전으로 가서 해명하시오. 상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혼자 가서 심판을 받기가 너무나 무서웠던 그는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친구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자네 집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네. 자네 혼자 가게. 상인이 평생을 바쳐 모았던 돈과 재물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상인은 울면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궁전 문 앞까지 배웅은 해줄 수 있네. 하지만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죄를 변호해 줄 수는 없어.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삶이 바쁘니까. 그것은 상인이 끔찍이 아꼈던 자식과 인맥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상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갈게요. 당신이 심판을 받을 때 제가 옆에서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증언해 줄게요. 저승 끝까지라도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상인이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평생 자신이 구박하고 소홀히 대했던 세 번째 친구, 바로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상인은 그제야 아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소. 내가 진정으로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는데 나는 껍데기만 사랑하느라 내 진짜 보물을 헌신짝처럼 버려두었구려. 여러분은 이 상인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면 거울 속의 내 모습 같아서 뜨끔하십니까? 젊은 날, 우리는 첫 번째 친구인 성공과 돈을 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니 두 번째 친구인 자식과 인맥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그 치열한 시간 동안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세 번째 친구, 나의 배우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차피 내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며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풀지는 않으셨습니까? 남들에게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상냥하게 굴면서 정작 배우자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50대,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아픈 진실. 다 떠나고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유일한 내 편,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은 둥지를 떠나고 친구는 하나둘 멀어지는 노년의 길목에서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봐야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 3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목격자는 결국 배우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좋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내 체면을 세워주고 새로운 정보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돈이 떨어지면 친구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식과 인맥은 어떻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식은 떠나보내야 할 손님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빠지면 부모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오면 다행이고 명절에나 얼굴 보면 효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다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아파서 신음할 때 유일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젊은 날의 고생을 기억하고 나의 늙고 초라한 모습을 혐오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합니다. 가구처럼 취급합니다. 있으면 거슬리고 없으면 불편한 존재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지금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사람이 훗날 병원 응급실에서 내 손을 잡아줄 유일한 사람이고 내 장례식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킬 마지막 친구입니다. 밖에서 파랑새를 찾지 마십시오. 진짜 파랑새는 지금 여러분의 안방에 낡은 잠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깊은 연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고, 저 왼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수십 년을 살맞대고 살았으니 얼마나 밉고 서운한 게 많으시겠습니까? 말만 하면 싸우고 얼굴만 보면 화가 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이고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입니다. 저 사람도 나를 만나서 고생 참 많이 했다. 나 같은 성격 받아주느라 저 사람도 속이 시커멓게 탔겠구나. 늙어가는 배우자의 주름진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나의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보면 실망만 남습니다. 하지만 거친 세상을 함께 건너온 전우로 보면 애틋함이 생깁니다. 등을 돌리고 자던 배우자의 구분 등에 오늘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십시오. 그 연민의 마음이 노년의 부부를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릅니다. 제발 텔레파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척하면 척이지 꼭 말로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사람 속입니다. 특히 우리네 가장들은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에 너무 인색합니다. 돈 벌어다 줬으니 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밥 해줬으니 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허기는
밥이나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아주 사소한 것부터 표현해 보십시오. 식탁에서 국물이 시원하네. 고생했어. 이 한마디. 출근할 때 혹은 산책 다녀올 때 다녀올게. 이 한마디. 그리고 가끔은 쑥스럽더라도 당신 만나서 다행이야 라고 거짓말이라도 해보십시오. 빈말이라도 좋습니다. 마른 씨가 되어 메말라버린 부부 관계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배우자를 남보다 더 예의 있게 대하십시오. 남에게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면서 왜 내 생명의 은인인 배우자에게는 입을 꾹 다물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연금, 보험, 부동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수익률 좋은 노후 투자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옆에 있는 사람과 매일 전쟁을 치른다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눈만 마주치면 웃을 수 있는 짝꿍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야기 속 상인처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돈과 자식과 인맥은 문 밖까지만 배웅해 줍니다. 마지막 문턱을 함께 넘어줄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서 늙어가고 있는 그 사람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를 사들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넌지시 말 건네 보십시오. 우리가 참 오래도 같이 살았다. 고맙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데워줄 난로가 될 것입니다.